한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왕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왕필 들어보셨나요? 이제 미친놈. 천재. 천재 중에도 이런 천재가 없어요. 내가 생년월일 써놨네? 위진실의 사람인데 24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노자와 주역의 줄을 남겼습니다. 네. 제가 주역 좀 읽어봤는데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좀더 나이 들어서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20대 애가 주역과 노자의 줄을 달았어요. 야, 이런 천재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요 시대에 이제 하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한도 뭐 노노라든가 이런데 경전에 주석을 많이 단 사람인데 요 하한이라는 사람이 이 왕필을 좀 이렇게 잘 이 천재성을 알아보고 좀 도와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절을 했어요, 왕필이. 근데 보통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노자의 대부분의 텍스트가 왕필본이에요. 대부분이. 또는 통행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통행본은 왕필본하고도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는데 주로 왕필이 줄을 한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읽어왔던 그런 노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보면 이제 하상공본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하상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하상이 이런 뜻입니다. 강하자의 윗상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 왕표보다 조금 위의 사람인데 그냥 바닷가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인데 엄청난 학문적 학식이 있더라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 조선의 그 화담 서경덕 선생 같은 제야에 엄청난 실력 있는 사람인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름이 다 알려져 있지만 이때는 옛날이니까 실제 있었던 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상공이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쓴 또 주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상공본과 왕필본이 중심이 돼가지고 후대에 알려진 게 통행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1973년에. 근데 우리는 엄청난 사건인지 모르고 지나갔죠. 사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만 엄청난 사건이죠. 망왕태라는 곳에서 한나라 초기에 여러 가지 백서가 발견이 돼요. 백서라는 건 뭐냐면은 비단백자입니다. 비단에 쓴 그러한 노자본이 발견이 됩니다. 2개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갑본, 또 하나를 을본 이렇게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는 재밌는 건 요걸 발견되기 전까지 많은 학자들이 노자에 나와 있는 어떤 글자 하나를 보고 이건 이런 뜻이다 저건 저런 뜻이다 했는데 딱 옛날 텍스트가 나온 거예요. 엄청난 충격인 것이죠. 이게 이후에 노자의 연구, 이해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그 방향과 어떤 영향과 이런 걸 미치게 됩니다. 근데 20년 있다가 곽점이라는 곳에서 이게 한나라 망왕 때보다 더 이전인 죽간본이 발견됩니다. 곽점 초묘에. 초나라 당시 전국 시대의 초나라의 묘로 알려져 있어요. 죽간. 죽간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뭐 복사도 하고 이렇게 책도 여러분들 뭐 책 잊어버려도 가서 서점에 쉽게 사면 되죠. 근데 하다못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다 필사를 했죠. 옛날에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문헌들을 보면은 누군가한테 책을 그러니까 이황 선생도 돌아가실 때 유언이 뭐였냐면은 내가 빌린 책을 다 돌려주고 또 남한테 빌린 책을 다 수거하고 이것이 유언에서 중요한 유언이었어요. 책을 왜 빌릴까요? 필사하는 겁니다. 내가 구한 책을. 그만큼 그 책이 귀했어요. 조선 말기에 구한 말에 최한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좀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근데 말년에는 쫄딱 망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네. 그냥 국경 왔다 갔다 하는 중국 사신마다 다 그냥 귀한 책을 다 모은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 자리
그 자리가 그 최한기 그 양반의 집이 있었는데 엄청난 알부자였죠. 책 때문에 쫓다가 망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응? 근데 그때보다 훨씬 전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전국시대에는 이런 종이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나무를 이렇게 쪼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 쓰는 요런 대나무들을 요렇게 몇 개씩 묶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끈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둘둘 말죠. 그게 한 권입니다. 이걸 한 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책자 있잖아요, 책. 요게 이 주간의 형태를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간으로 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왕태 한나라 초기에는 어디다 썼죠? 비단에다 썼어요. 비단에다. 그때도 종이는 없었죠. 비단에다 썼습니다. 저기 서양에서는 양피지에다 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플라톤의 대학근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국가나 이런 거를 읽어보면은 내용이 이어지는데 권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자, 그래서 이 곽점초묘가 또 발견되면서부터 이제는 노자에 대한 연구가 확 달라진 거예요. 더 열려있으면서 더 혼란됩니다. 근데 이 학자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이 순서들 한번 볼게요. 주간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서본이 있고, 백서본도 갑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행본이라고 얘기할게요. 왕필본, 통행본, 뭐 하상건본도 있는데, 뭐 그 외에도 다른 본들이 있지만 이게 가장 중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주간본이 가장 기본이고, 백서본이 조금 변형을 하고, 왕필이 변형을 하고 이렇게 됐다. 이름은 연구하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럴 가능성에 자, 중국에 이건 중국이라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외우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가 초나라 지역이거든요. 노자는 초나라 출신의 어떤 초나라를 기반으로 한 어떤 사상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초나라의 역사라든가 그런 문화라든가 이걸 비교했을 때 장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초나라의 문화가 이 중원의 문화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이 초나라는 물이 많고, 게다가 특히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초나라는 이 지형적인 조건에서 중원에서 침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나라였어요. 어려운 곳이었어요. 근데 이 수전에 강한 오나라와 월나라가 이제 같이 이 춘추시대의 판도에 참여를 하면서부터 달라지긴 했는데, 이 중원에서 초나라의 관계에서는 뭐냐면 초나라 애들이 중원으로 침입하는 걸 막는 거였어요. 근데 침입하기. 근데 어쨌든 이런 안정된 풍부한 물상과 안정된 어떤 거를 가지던 이 초나라거든요. 여기서 어쩌면 그런 것이 또 이제 노자나 장자나 이런 생각이 나왔던 배경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초나라, 또 여기 제나라, 진나라 이런 데가 다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간본 이 시대, 전국 시대에는 주간본에 나와 있는 것이 노자이고, 한나라 때는 또 이렇게 바뀌었고, 유진 때는 이렇게 바뀌었고 하면 좋겠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 초나라의 주간본이 있고 다른 나라에 또 다른 주간본이 있는 거예요. 발굴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이 주간본에는 이 왕피 모든 우리 통행본에는 한 5천여 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 주간본에 2,000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추측컨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원래는 2,000자가 안 되는 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추가했다.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원래는 5,000자가 있었는데 이 주간본 한 사람이 그 중에서 일부 발췌를 해서 이거 썼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모르는 거예요.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그럼 이 노자 판본이 하나의 단일한 본이 아니라 여러 판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가한 거예요. 또는 그러면 다른 판본 중에서 이 백서본은 다른 판본이 이 백이고 해가지고 또 나타나는 거예요. 왕피부는 또 다른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노자 연구가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네, 우리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좀 복잡하구나 정도만 알고 좀 많은 그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알짜배기만 떼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런 배경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텍스트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거 물어보죠. 왜 우리는 노사를 읽는가? 뭐 시간이 있어서 와봤더니 노자를 읽네? 이런 건지 아니면 나는 딴 것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내지는 딴 거를 할 게 있었는데 노자를 읽네?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는 노자를 지금 읽는가? 각박해서요. 그 노자를 통해서 좀 안 각박한 것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힐링이 된다는. 그래요? 여기 힐링하는데 큰일인데. 이 노자를 통해서 힐링을 한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상이나 철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는 건 분명히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면 5km를 간다면 선대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더 훨씬 더 많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걸 더 발전시켜서 후대에 이어가야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뉴턴의 한 말이 이제 생각나네요. 거인의 어깨 난장이라는 그 얘기 생각하면서 지금. 네. 각자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수업 소개를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년의 과정으로 한번 기획을 한 거예요. 1년의 과정에서 부제가 뭐냐면, 근대 겪기와 근대 극복하기 라는 부제입니다. 근데 이 근대라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자예요. 근데 잠깐 따져보기 전에 근대라는 말을 한번 보면은 여기 한자로 쓰면은 가까울 뿐에 이 시기를 나타내는 이 대잖아요. 가까운 시기. 그러니까 여기 시간적인 또는 공간적인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근대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 내가 살고 있는 공간하고는 아닌 거죠. 근대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사술적인 말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여기인데 그는 나랑 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은 미국보다 가까우니까 가까운 곳. 그렇죠? 1년 전은 10년 전보다 가까운 곳이지만 지금 여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를 상당히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이 번역어 자체가.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죠? 아니 영어로 모던이에요. 모던. 그러니까 모던을 찾아보면은 뭐냐면 지금이란 뜻이 있어요. 모던이란 말에 당대, 여기 지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보통 근대라는 모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유럽에서도 상당히 좀 크게 보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17세기, 또 16세기부터 볼 수도 있고 그 시기부터 한 19세기까지 그 시간을 근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근대라고 보는, 모던이라고 보는 그런 화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근대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근대화 하려고 가진 애를 썼잖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무언가 좀 고리타분한 어떤 행동이나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전근대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대보다 전이래. 이게 뭘까요, 이게? 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근대인가요? 나는 근대적이고 너는 전근대적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나는 지금보다 가깝고 너는 지금보다 가까움보다 전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 자체가. 이거는 뭐 근대라는 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번역된 말들을 이식받으면서 하는 모든 대부분의 말들이 이런 문제들이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존적인 조건은 두 가지 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쨌든지 간에 공간적으로는 유럽, 시간적으로는 지금부터 한 200~300년 동안의 기간 내 것을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의 해석을 거쳐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식됐어요. 우리는. 이 제도와 문물과 여러 가지 사상 이런 것이 엄청난 우리 열병을 알았죠. 지금도 앓고 있고. 그러면 내가 싫든 좋든지 간에 근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겪어나가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근데 여러 가지 정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럴까? 이 사상의 자유, 토론의 자유, 소수자의 어떤 그 의견을 존중하는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무슨 다수결의 원칙 이거 개소리예요. 유럽 애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제임스 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존 스튜어트 밀이 그 다수자에 의한 소수자의 억압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고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 이런 토론, 양심, 사상 이것의 자유에 대해서 설파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그런 자유가 있나요? 소수자들이 충분하게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고 행동하는 자유가 있나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근대를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우리 전근대예요, 여전히.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 근대에 여러 가지 정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계몽의 정신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이성의 발달, 이성을 통한 세계의 어떤 밝음 뭐 이런 것이 과거의 가치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했던 그런 그 모습들에 대한 경고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것의 극단적인 모습이 바로 양타 세계대전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유럽의 지식인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데카르트 이후에 하나님이 신이 우리한테 부여한 이성의 빛, 자연의 빛을 따라가지고 쭉 가게 되면은 모든 인간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천만에 봤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반성을 합니다. 물론 그런 반성은 꼭 세계대전 이후만은 아니죠. 그 이전부터 있었죠. 19세기부터 있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반성을 합니다. 그들의 뭐냐 바로 극복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역사,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과제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200~300년 동안 했던 걸 우리는 어쩌면 더 짧게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것을 함께 겪으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는 또 뭐냐 하면은 과거의 전통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오랫동안에 우리 몸 자체, 어떻게 보면 유전자 속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던 우리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유불선이에요. 유교적인, 그러니까 불교, 도교. 사상적으로 보면 이런 전통들이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데카르트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한글로 읽어봐도. 근데 똑같이 논어를 보면은 똑같이 그 한글이 아니라 한자를 보더라도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죠. 이게 무엇일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오랫동안 묻어져 있는 우리에게. 그럼 우리에게는 이 근대라는 문제와 우리 전통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함께 조화롭게 해나갈 것이냐가 또 하나의 실존적인 과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러기 위해서는 일단 근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근대가 그냥 뿅 탄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는 그 르네상스라는 것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뭐 중세, 이전에는 헬레니즘, 그리고 가장 그 사상적인 기원이 되는 게 고대 히랍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또 하나의 서양 사상의 원류, 용광로처럼 흐르는 것들이 하나가 바로 신화, 서사실, 비극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출발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사상적인 어떤 흐름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근대까지 최소한.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유불선인데 특히 노자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혹시 뭐 프랑스의 현대 철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 현대 사상에 대해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니체, 하이데거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노자의 얘기들은. 그런 면에서 이러한 좀 굳이 도식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근대 극복하기 생각적으로 좀 극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노자가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영향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텍스트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